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한국경제론 6주차 강의죠. 오늘은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화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화폐금융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화폐가 뭐냐? 화폐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화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화폐가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화폐가 뭔지 또는 화폐 본질이 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화폐 그래서 우리가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화폐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화폐의 기능이 뭐냐 또는 화폐의 역할이 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가 과연 어떤 역할을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할 거는 우리나라의 화폐 시장 또는 화폐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텐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와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화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폐 기능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 수단,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화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저 세 가지죠. 네,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화폐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화폐 경제 체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폐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역시 어, 물물 교환 경제가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화폐가 거래를 할 때 결국 물건과 물건의 교환일 텐데 그 사이에 매개되는 것이 바로 화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물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 교환을 할 때 그 번거롭고 불편함, 그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물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중의 욕구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물교환 경제에서 내가 만약에 구두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구두를 가지고 있어요. 구두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라고 했을 때 나는 구두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만 없는 것은 옷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구두를 팔아서 옷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구두를 팔아서 옷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팔려고 하는 그 구두를 팔 때 구두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하필 그 사람이 옷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욕망이 일치해야 돼요. 이게 욕망이 이중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죠.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구두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그 구두를 원하는 사람이 하필 옷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물물교환 경제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런 그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거래를 할 때 불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가 매개가 되면 모든 사람은 화폐를 원하거든요. 화폐 경제가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이 화폐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일단 팔면, 내가 구두를 팔아서 팔면은 누구든 나는 화폐를 원하고, 그러니까 구두를 팔면서 화폐를 원하죠. 원하고 그 화폐를 가지고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테 가서 그냥 화폐를 주고 옷을 받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옷과 구두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이렇게 교환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폐 경제에서는 그 사이에 화폐가 매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때는 이제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이 화폐를 원하기 때문에 이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매개로 해서 그냥 손쉽게 교환을 하면 되죠. 나는 팔아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를 가지고 옷을 사면 되니까 아주 쉽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가 매개가 되면 교환의 매개체로서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체로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그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가 이용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 화폐 경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가 사용되면 거래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물물교환 경제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폐가 하는 기능이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 덩어리죠. 네, 가치 덩어리입니다. 화폐에 적혀 있어요.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1,000원만큼의 가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2,000원, 10,000원짜리면 10,000원, 50,000원짜리면 50,000원의 가치를 저장하고 있죠. 굉장히 쉽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치를 쌓아서 일종의 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뭐 화폐를 많이 가지면 되죠.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많이 가지면 나는 가치를 많이 저장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가치를 저장해두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데 그 수단으로서 화폐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부를 많이 쌓지 않은 사람들, 또는 가치를 많이 저장해 놓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물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뭐 화폐가 나쁘지 않은 가치 저장 수단인데, 매우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매우 뭐 수억, 수조 원을 가지고 수십조, 수백조,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치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 저장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점점 가치가 소진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도 자기 전 재산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야 뭐 우리야 뭐 10,000원짜리 100장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10,000원짜리가 뭐 조그만한 뭐 하나에 10,000원짜리 하나에 조그만한 가치가 하락을 한다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뭐 가치 뭐 10,000원짜리를 100개 가지고 있든 1,000개 가지고 있든 이 정도로 가지고는 조그마한 가치 그 화폐 가치 변화를 가지고는 자기 전체 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짜리가 100장, 1,000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10,000장, 뭐 1,000장, 뭐 10,000장, 뭐 10만 장, 1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조그마한 화폐 가치 하락에도 엄청나게 부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세기 경제를 서술을 할 때 20세기 경제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지금이야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적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옛날에 뭐 개발 독재 시대에 우리나라가 한창 고도 성장기일 때에는 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했죠. 네. 그럼 계속 체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조금씩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20세기 경제라고 하는 건. 19세기 경제는 반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19세기는 뭐 기본적으로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상황이었는데 20세기는 아니죠. 20세기 특히 20세기 후반기에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경제가 만연한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화폐가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 그렇게 그 신뢰할 만한 수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큰 부자들은 그 갤러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미술품을 저장을 합니다. 자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를 가지죠. 즉 미술품 또는 골동품 이런 것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시간의 골동품이나 미술품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빠르게 가치가 상승,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고 뭐 일반인들한테야 화폐 가치 저장 수단을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기능 중에서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물교환 경제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것과 견주어서 생각을 할 만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가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인데 가치 척도로서의 그 화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물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다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단일한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이런 걸 단일한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가치를 합할 수가 있습니다. 합할 수가 있고 그래야 거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랑 교환을 해야 돼요. 네, 시장에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질적으로 다른 상품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어떤 비율로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뭔가 단일한 단위의 어떤 것으로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단일한 양적 단위로 뭔가 이걸 측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건 교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치 척도 기능이 중요하죠. 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길이를 잴 때는 그 척도가 뭡니까? 자죠. 미터라고 하는 자, 미터 자. 그게 척도죠. 네.
금이 자로 잽니다. 길이를. 길이를 잴으로 인해서 단이란 단위로 길이를 잴 수 있기 때문에 길이의 비교가 가능해지죠. 마찬가지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를 잴 수 있는 자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폐로 표현을 하죠. 네, 화폐를 척도로 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상품들, 화폐 이해 상품들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00원이다 그러면 그 1,000원 할 때 원이 그게 화폐 단위죠. 네, 화폐 단위.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모든 상품을 다 측정을 해서 단위란 단위로서 나타내야 교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우선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뭐 굳이 원으로 안 해도 되고 달러로 해도 되죠. 네, 달러라고 하는 단위란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다 하게 되면 교환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 기능이라고 하는 거, 화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다,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책에 뭐 읽을 거리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종이 쪼가리를 화폐로서 쓰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죠. 네, 왜 종이 쪼가리를 화폐 가치로서 쓰는가, 화폐로서 쓰는가라고 하는 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면서 지금은 그냥 법화입니다. 네, 법화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한 화폐예요. 네, 법률적으로 정한 화폐고 그거를 이제 그 정부 또는 국가가 그것이 화폐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주면 그게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든 뭐든 그게 뭐 구리 금속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정하면 된다. 근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는 금이었어요. 네, 금과 은이 화폐였죠. 서구에서는 주로 금이 화폐였고, 여기 그 동양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곳에서는 은이 보통 화폐로 쓰여서 보통 금화, 은화 이게 이제 화폐였고, 그게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뭐 그 화폐 안에 화폐 예컨대 그 금이 순금이 뭐 1파운드 들어간 그런 1파운드 들어간 그런 화폐를 1파운드 금화를 1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파운드짜리가 1파운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금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금화 안에는 1파운드 금의 무게가 1파운드쯤 되는 그런 금화다. 그거를 이제 이거를 1파운드다 라고 읽는다고 합시다. 1파운드짜리 금이다. 금화 1파운드다 라고 읽을 수, 그럼 여기 이 금화 1파운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1파운드짜리 무게를 가진 금화는 1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금화. 근데 사실 이 금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금 1파운드가 사실은 이걸 금화를 이렇게 체에다가 두고 뭔가 이제 그 걸름체라는 거 두고 이렇게 금화를 이렇게 여기 뭐죠? 이게 그물망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흔들면 금가루가 떨어지거든요. 네,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파운드짜리 금이든 그렇게 조금씩 금가루가 떨어진 금화든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네,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1파운드라 적혀 있으니까 그냥 1파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원래는 1파운드 무게, 금화 무게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깎이던가 아니면 또 뭐
아니면 뭐 눈속임으로 여기 1파운드짜리 금화 1 요 금화를 만들 때 금 1파운드가 들어가지 않고 1파운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금 0.5파운드가 들어가고 더하기 사실은 뭐죠? 동이 0.5파운드 이렇게 들어간 금화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그대로 금화로서 융통이 되거든요. 네, 융통이 되고 그러면 0.5파운드를 다시 요 하면은 또 하나의 또 금 1파운드짜리를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1파운드짜리 금화에 사실 들어가는 금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금의 함유량은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액면가로는 그냥 1파운드라 적혀 있으니까 1파운드로서 융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실 금의 함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이 쪼가리도 그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냥 이게 액면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금이 희석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액면가 1파운드라고 법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법으로서 이게 그냥 이게 그 실제로 금화가 1파운드 들어가 있든 아니면 종이 쪼가리에다가 1파운드라고 적든 그거는 여기 실제로 들어가는 금화의 양과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법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그건 1파운드의 가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도 그걸 우리가 법화라고 하는데 법정 화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된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향성이 있다가 결국 발견한 것은 이게 뭐 금화가 얼마나 함유돼 있든 건 상관없이 그냥 정부가 그거를 법적으로 정하게 되면 그게 1파운드의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레몬 시장 이론하고도 여기 유비에서 이야기를 그레샴의 법칙이 뭐 그냥 그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컬로프라고 하는 사람의 레몬 시장 이론, 중고차 시장 이론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없어지고 나쁜 중고차만 시장에 살아남아서 결국 그냥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씹어보면 실제로 먹어보면 신 레몬과 같이 겉만 번지를 하지만 그 중고차 중에 겉만 번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그런 중고차만 중고차 시장에 남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에콜로프의 레몬 시장 이론도 결국 그레샴의 원리랑 같은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유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통화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화 제도라고 하는 것이 통화의 개념. 우리가 그럼 화폐가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가 화폐지? 화폐란 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어디까지가 화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짜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은 뭐 확실히 화폐죠. 그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그 은행에 우리가 예금해 놓은 그거는 화폐일까? 화폐죠.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화폐, 현금, 그 현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빼서 쓸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예금해 놓은 거, 뭐 그런 것도 화폐죠. 거의 현금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컨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넣어놓은 예금이나 적금, 뭐 1년 만기, 1년 후에나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화폐일까? 네. 이거는 금방 빼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빼서 쓸 수 없어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손해를 봐야 돼요. 네, 내가 이자나 원금에 약간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봐야 빼서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손해만 보면 쓸 수는 있죠. 네, 현금처럼 쓸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도 화폐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게 화폐일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손해를 좀 많이 보지만 그거 화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증권회사에 넣어놓은 돈 있잖아요. 네, 증권회사에 맡겨둔 돈, 우리가 뭐그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살 수 없거든요. 네,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산다기보다는 우리는 뭐 그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권을 사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넣어둔 돈이나 아니면 보험을 위해서 넣어둔 돈, 이런 것들은 과연 언제든 이런 것도 빼서 쓸 수 있어요. 네, 빼서 쓸 수 있는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이런 것도 그럼 현금과 비슷한 건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화폐일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통화의 개념이에요. 통화의 개념입니다. 이게 통화의 범위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계를 낼 때 한국은행에서 M1 통화의 범위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M2, M1이 가장 좁은 협의의 통화라는 거고, M2는 약간 강의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LF라고 하는 건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해서 그보다 좀 넓은 통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L은 유동성 또는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가장 통화 개념 또는 화폐의 범위 중에 가장 큰 범위를 나타내는 통화 또는 화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1이라고 하는 건 거의 현금과 같은 걸 의미해요. 현금이 당연히 들어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그런 돈, 그게 현금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게 뭐 아니면 뭐 금고에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현금 통화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건 요구하면 지불해야 되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요구불 예금은. 그래서 예금을 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언제든지 아무 손해 없이 그냥 은행에 가면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현금이랑 똑같죠. 네,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에 가야 됩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건 내 호주머니에 있지만 저거 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뭐죠? 걸어가는 비용. 은행까지 가는 비용은 약간 들긴 하지만 거의 뭐 비용이 들지 않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이고 거의 요구를 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거. 네.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불예금하고 또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명칭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그런 예금. 이게 다 이게 그 M1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통화의 범위
또는 화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M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108 그게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계산된 게 이게 1184조 원이에요. M1이 1100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폐액이 1184조 정도 됩니다. 1184조.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폐 개념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M2입니다. M2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는 이 정도 범위지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M2예요. M2인데 M2 안에는 M1이 들어가고 방금 이야기했던 M1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정기 예적금이 들어갑니다. 요 M2는 전부 다 만기가 2년 미만이에요. 만기가 2년 미만인 그런 금융상품을 우리가 M2라고 그럽니다. 만기가 정기 예적금에는 요거는 그게 있죠. 여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정기 예금 내가 뭐 1,000만 원이 1,000만 원, 뭐 1억이면 1억 은행에다가 그냥 예치해 두는 게 정기 예금이죠. 정기 적금은 다달이 이렇게 뭐 10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적금 쌓아 놓듯이 계속 적금을 붓는 거죠. 그걸 이제 정기 적금이라고 하는데 결국 정기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만기가 있어서 요런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급식 저축성 예금 이런 거는 거의 뭐 이자가 없습니다. 거의 이자가 뭐 약간의 이자는 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이 정기 예적금에는 상당한 그 이자가 붙죠. 어느 정도 뭐 1%, 요즘에 뭐 여러 뭐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예금이 그 이자가 붙어요. 시장성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정기 예적금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여러 가지 시장성이 붙어 있는 약간의 수익률을 더 챙길 수도 있는 그런 뭐 CD나 뭐 RP, MMF 이런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이자를 얻으면서 양도성 예금 증서랄지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거, MMF 이런 것들이 시장성 상품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거 정기 예적금하고 비슷하게 상당한 이자, 약간의 이자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죠. 실적 배당형 상품 이것도 수익 그러니까 금전 신탁 이런 건데 금전 신탁 이런 건데 신탁하는 거예요. 내 돈을 신탁해서 돈을 굴려주면 누군가가 굴려주면 그걸로 어느 정도 이문을 얻을 수 있는 금전 신탁 같은 거. 그다음에 금융채, 금융채 그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채권에 넣을 수 있잖아요. 다 2년 만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정기 예적금 우리가 정기 예적금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정기 예적금이랑 비슷한 상품 금융 상품들 그것도 만기가 2년 미만인 그런 상품들을 보통 M2라고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LF는 M2가 들어가고 M2 안에 있는 이런 정기 예적금이나 시장성 상품이나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금융채 이런 것 중에서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은 그걸 LF에 들어가요. 금융기관 유동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비통화 금융기관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비통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비통화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수금 그런 예수금이라고 하는 건 예치금이에요. 예치금. 잠시 보관 임시로 보관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 투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보험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다가 예치를 해놔요. 네, 돈을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치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이나 보험 상품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그 나름대로 수익성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품들이죠. 네, 이런 상품들. 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놓는 이 예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 예치해 놓는 금. 우리가 뭐 정기 예적금도 다 예수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임시로 누군가가 보관해 주는 겁니다. 내 돈을. 요 비통화 금융기관 예수금이라고 하는 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임시로 보관해 주고 있는 우리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치금이죠. 네. 예치금이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다. 보시면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돼. 네.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달라고 한다고 예수금 같은 경우 바로 주지 않습니다. 며칠 있다가 줘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LF 들어가고 여기 이제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 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그 돈도 우리가 그 화폐에 포함이 되는 아주 넓은 개념인데 이거 뭐 정부가 발행하는 뭐 국채나 지방채 뭐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발행한 유동성 시장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에는 뭐 기업보험이나 또는 회사채 이런 게 포함이 되고 뭐 자산 유동화 채권 이런 거 자산을 유동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산을 채권으로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채권으로 만든 뭐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을 지금 당장에 팔아서 유동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쉽지 않고 내가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에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의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의 뭐 할인을 한다든지 해서 증권화를 해서 채권 유동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부동산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으로부터 바로 뭔가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 시켜주는 또는 증권화 유동화 시켜주는 그런 채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자산 유동화 채권 이런 것들이 바로 AL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런 채권을 살 수 있죠. 이런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돈도 결국 그 화폐 또는 통화 개념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M2는 지금 우리 2021년 1월달 통계를 보면 1184조 정도 되고요. M2는 3233조입니다. 이거는 3233조 정도 되고 LF는 4513조입니다. 4513조 정도 되고 L은 5700조 정도 돼요. 57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우리나라 그 유동성 또는 통화가 보통 M2가 우리를 보통 많이 쓰는데 보면 4,5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에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조 수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3천 요 M2 이건 LF죠. M2는 3,200조죠. 3,230만 조니까 지금 통화량이 한 3,200조 정도 풀려 있다. M2를 보통 이제 통화량의 개념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통화 개념이기 때문에 M2를 기준으로 한다면 3,200조 정도가 지금 유동성이 풀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 개념, 우리가 과연 화폐가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화폐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유동성 개념이거든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화폐 개념이에요. 그래서 M1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높아지죠. M1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높아지고 L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폐,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유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화폐로 드러날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M1이라고 하는 건 현금 그 자체는 현금이 화폐 그 자체니까 바로 이제 화폐화될 수 있는 것 중에서 M1이 현금화될 수 있는 게 M1이 가장 유동성이 큰 것이고요. L이 유동성이 가장 작은 것이다. 그 층에 따라서 우리가 화폐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 유동성 개념을 가지고 설정된 통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L이 사실은 유동성이죠. 리커더티라고 하는 유동성 개념이다. L 자체가 리커더티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영어에 해당되는 이니셜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화폐 시장을 보면 역시 이제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화폐 시장도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화폐 시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면은 화폐 거래량, 화폐량 여기 화폐량이고요. 제로 그다음에 이자율 이렇게 됩니다. 이자율 되고 그다음에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화폐 수요 곡선.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진다. 왜냐하면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폐를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실제로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화폐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화폐 가지기보다는 은행에 넣어두는 게 좋죠. 은행에 넣어두는가, 뭐 은행에 이런 이자를 보고 뭐 정기 예적금을 넣어두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이런 증권회사 뭐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회사채나 뭐 국채나 이런 수익률 다 높아지거든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폐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화폐량이라고 하는 거는 M2에 가까운 화폐죠. M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유동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폐로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가장 높은 화폐 M2에 가까워질수록 이 양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그러지 화폐로는 잘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요게 이제 화폐 수요 곡선이죠.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화폐 수요량은 떨어진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은행이나 다른 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뭐 이걸 LD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MD라고 할까요? MD. 네. 그리고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시점에서는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에 무관하게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MS라고 이거는 머니터리죠. 네, 머니입니다. 머니. 요 M 머니죠. 머니에 대한 수요와 머니에 대한 공급, supply, demand, supply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결국 이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는 화폐 공급량은 일정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화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의 영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자기들의 발권력의 독점적인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 화폐를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장의 이자율하고는 무관하게 정부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요 화폐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과 무관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결국 균형 이자율은 여기에서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율을 I라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 I 스타 이자율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 MS 바 이거는 정부가 그냥 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부가 MS의 양을 바의 양을 변동시켜서 화폐 발행을 많이 하면 화폐량을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증가시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통화를 증가시키면 통화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자율은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네. I 프라임 그리고 M 프라임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소시키면 통화량을 이렇게 정부가 M2 프라임으로 감소를 시키면은 이자율은 2 프라임, I2 프라임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 I는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의 관계를 우리가 이거 화폐 시장이죠. 화폐 시장을 가지고 화폐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면 반대죠. 네. 화폐 공급량을 정부가 이걸 결정을 하면 또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서 화폐량을 감소시키면은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변동을 시키잖아요. 네,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방법은 정부가 통화량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통화량을 조작을 하면서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자율을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정부가 그 이자율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은 하나같이 다 화폐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줄이고 함으로써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